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3월 19일입니다. 오늘 어, 장대호 관련 기사가 떠갖고 그거 좀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장대호 재판이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고 검찰에서는 2심도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증거 관련된 부분에서 장대호 피고인이 어떤 증거를 다툼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참 말하자면 본인이 살인을 했고 사체 손괴를 했고 사체 은닉 이런 걸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 이제 그 부분을 다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심이 진행될 때도 사실 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피의자가 증거 다툼 없이 자백을 하고 그대로 진술을 했을 경우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도 이제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서 자기 동거녀를 살해했던, 그러니까 결박을 한 후에 살해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사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수사가 도대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의 지금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심각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그를 통해서 합당한 어떤 죄진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 근데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은 흔히 말하는 범죄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이가 경찰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범죄 수사관들이 수사를 일종의 부차적인 상황이 되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어떤 특정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검찰은, 그러니까 검찰 말하자면 검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소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검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범죄 수사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적용만을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검찰과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다수와 저의 의견은 분명히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즉 범죄 수사는 흔히 말하는 어떤 법조항에 처벌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사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실제로 선별적인 선택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검사들한테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즉 범죄 전문가인 수사관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한 동기라든가 아니면 모티브, 인텐트,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애모, 범죄 수법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적용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피고인이 어떤 형태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범죄를 하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법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고 또 그것에 익숙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의 기본적인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검사가 그만큼 기소할 만한 어떤 거에 대한 것만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처럼
장대호 같은 것처럼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 그러니까 자백을 했어. 그리고 이 장대호의 자백은 마치 매우 그 소설 쓰듯이 아니면은 마치 그냥 자기가 매우 이 대단한 사람인 양 막 떠들어대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 장대호는 지가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건 어 자기가 법정에서 그런 거예요. 최후 진술에서 자기는 어 자기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는 슬픈 감정도 못 느낀다 원래. 그리고 세월호 때도 슬프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슬픔을 못 느끼는 것은 비정상인지 아니면 감수성과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양 과시하려고 하는 과시욕 때문에 세월호도 도입하고 슬픔 못 느끼는 원래 못 느낀다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일종의 범털이 되고 싶은 이런 욕망. 근데 실제로는 장대호는 제가 보기엔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검사나 아니면은 이 수사, 그러니까 그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의 입장에서 제 입장은 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수사와 기소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담당하는 경찰과 검사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가 떠드는 대로 해서 국민적 공분이 나고 사건이 주목받고 그러니까 이 장대호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주 잔혹한 범죄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되는 것.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되게 찌질한 인간인데 찌질하고 관종인데 근데 장대호는 다 자백했어요. 그러면은 검사는 뭘 선택할 거냐? 당연히 대단한 범죄자. 나는 그 범죄자를 잡은 기소해서 사형을 내렸지만 판사는 그걸 안 내렸어 라고 하는 드라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그래요. 뭐 만에 하나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그렇게 검사가 공명심을 가져서 뭘 어쨌든 만약에 장대호가 실제로 다른 어떤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허풍 아니면 이 시선 돌리기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이 앞에도 다른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장대호에 대한 정확한 심리 분석을 통해서 앞의 사건들은 동시에 어떤 사건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옷에 있었던 바디캠 같은 작은 어떤 그 몰래카메라 그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고 그것을 컴퓨터 하드에 뭐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어떤 그 자수하러 가는 중간에 그걸 어디에 없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실 못 찾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 MBC 기자랑 또 그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장대호가 어떤 하나의 한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에 인식했던 것에 그런 어떤 허풍선이 같은 관종의 범죄자인 것처럼 막 떠들어 대답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건들에 했던 공범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어떻게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장대호 사건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나 검사는 굳이 거기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지가 다 자백하고 지가 다 막 떠버리는데 공문적 공분이 일어나서 그냥 지가 다 뭐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좀 이 장대호 사건은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장대호한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아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장대호가 벌린 사건의 나머지 사건들을 수사하지 못한 것이 좀 답답해요. 그중에서 하나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로 만들어 갖고 일종의 스노필름 만들어서 어딘가 보관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다른 공범에 연결됐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어떤 거와 연결됐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사체를 훼손할 때의 그 수법이 경험치가 있는가. 이런 등등. 그 장대호는 또 뭐라고 했냐면 계속 장대호가 재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 경찰들 등신들이다. 검사도 막 나한테도 뭐라 그러고. 왜? 뭔가 부실했다. 계속 CCTV 얘기하고. CCTV가 어디 있는데 그 부분을 봤으면 사실은 근데 이게 일종의 약도 올리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평가받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분명 그냥 허풍을 떨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근데 사실은 그 허풍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존재하는 다른 어떤 거를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장대호 사건은. 참 답답한 것이 그런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지금 시스템에서 즉 범죄 수사 전문가가 수사를 하지 않고 그가 주체가 되지 않고 검사가 법률 전문가들이 이 수사의 주체가 됐을 때의 문제점이 장대호 사건에 저는 나타난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자기 동거녀를 죽였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 흔히 말하는 이건 경찰과 검찰의 알력 때문에 제가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법률로 변호사인 사람이 법률적인 형태의 기소로 하기 위해 것이 주된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사한 걸 갖고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소할 만한 걸 가지고 수사하게끔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개판이 되는 사건들이 아니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근데 그것을 경찰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편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대호가 지가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더 수사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분명히 뭔가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 제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젊은 검사놈한테 새파란 놈한테 지휘받느냐 이런 식 감정적인 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니 흔히 말하는 그 분야에서 지휘받을 수도 있죠. 안 그랬습니까? 흔히 말하는 검사가 법률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수사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강 수사를 지시하면 당연히 지시를 받아야 되죠.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은 경찰이 그걸 잘못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건 본질적으로 범죄 수사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검사,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범죄를 보는 사람들한테 수사의 일차적인 주도권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수사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실적 진실을 못 밝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경찰청에 있는 수사구적 그 개혁을 한다는 이런 사람들, 경찰대 나온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르니까 범죄를 해보지도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냥 겉핥기로 했고 그래서 사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즉 경찰대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고시 출신들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기득권을 가진 경찰의 상층부가 검경 수사권 분리, 그 수사 기소 분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검사의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정도만 하는 것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답답한 거 부분인 거예요. 장대호 사건은 그래서 실제로는 장대호 사건은 다시 한번 수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장대호가 지금 떠버리는 거는 사실은 그냥 귀로 흘려 듣고 실제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증거를 분석을 통해 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냐?
분명히 전 경찰 수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즉 해야 될 걸 많이 빼놨다고 봅니다.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메모리스트라고 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파일러 나오는 나오고 한번 보시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런 수사 드라마, 흔히 말하는 프로파일러가 나온다는 수사 드라마, 이게 참 굉장히 좀 한 1, 2회 정도를 보면은 마치 막 멋있게 이제 이렇게 모양 잡는 거 정도에서 묻히고, 실제로 프로파일러 수사의 프로파일링 수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범죄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취조실에서 그냥 윽박 지르고 무식한 경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지우고, 그냥 흔히 말하는 현란한 어떤 이제 GPS 추적 같은 보여주기 정도만 하고, 실제의 범죄 수사, 그러니까 강력 범죄 수사에 대한 거를 아무리 픽션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허술하게 하는 거. 그 실제로 근데 또 그렇게 현장에 그 범죄 수사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수사하는 애들도 있고 좀 답답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FM인 줄 알고, 그거 지들이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수사하는 거를 또 드라마에 자문을 해줘요. 꼴값을 떠는 거죠. 그래서 야씨, 뭣도 모르는 면은 하지도 마라. 답답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경찰 수사가 도대체, 강력범죄 수사가 도대체 FM을 후르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해는 거가 이 범죄 수사고, 또 그냥 어설프게 몇 마디 범죄 심리에 떠들어대는 게 그게 프로파일링인 줄 알아요. 야, 개판이죠, 막. 예? 그러고도 사실은 그거를 하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프로파일링이라든가 강력범 수사를 제대로 수사하는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제작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감당 못할 제작비는 아니에요. 수준은.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장인 정신도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인 거죠. 제가 말했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대호 사건 얘기하면서 거기까지 갔네요. 어쨌든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이 17살, 이제 코로나19 17살짜리가 이제 코로나19 폐렴으로 죽은 17살짜리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는데 코로나 이거 걸린 거 아니냐,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냐. 이거는 일종의 어떤 사람은 해프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정도 관리라고 합니다. 정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 검체를 받아서 바이러스 전처리를 해서 바이러스를 하려고 하면 일종의 그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그 곳은 깨끗해야 되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면 상당히 많은 검체를 처리하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면 당연히 결과가 위양성, 가짜 양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20만 원, 30만 건 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되지만은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좀 빨리 이것을 검체 분석 오류를 잡은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이 과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진단 검사를 하는 분들이 손 기술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뭐에서 느끼냐면 과학수사 요원들이 사실은 이 그 이 과학수사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이 이제 검체 분석 역량은 검체 전처리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검체 전처리가 잘 돼야죠. 나머지는 기계가 해 주니까. 어쨌든 그런 해프닝 같은 것이지만 한 번 더 경각심을. 근데 걱정은 걱정이에요. 이제는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대구 뭐 경기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거를 이제 잡는 건 잡는 건데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는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잖아요. 좀 전에도 MBC에서 이제는 경제적 재난이 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식당에 가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아요. 어디 문화 공연도 안 봐요. 뭐 볼 수도 없죠. 실제로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교회 집단 예배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진짜 이 경제 활동이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그건 두려우니까 못 하는.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거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벌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요 한 달로 끝날 것도 아니고 최소한 석 달 정도는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손가락을 빨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냥 밥만 먹고 최소한의 밥만 먹고 정도 해도 한 달에 뭐 한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뭐 한 끼를 먹는다고 해도 5,000원, 아무리 못 먹어도 5,000원. 그리고 이것저것 다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그래도 한 사람에 50만 원. 아, 이거는 뭐 이건 지금 이건 전쟁 상황보다 더합니다. 차라리 전쟁은 언제 어떻게 하는 어떤 기약도 있지 이거는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어, 반드시 재난 대비 기본소득에 갖고 어떤 그 국회의원 놈이 그런 소리 해야 돼요.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기예요. 그 뭣도 모르는 새끼 국회의원 새끼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죠. 현금 살포, 현금을 헬리콥터로 뿌린다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넘는 돈을 현금을 그 미국민 개인당 100만 원 넘게 주는 유럽에서도 그렇게 해요. 왜? 아니 사람이 굶어 죽고 눈이 돌아갔고 어떻게 합니까? 총 들고 나옵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재정이고 지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모르는 국회의원 놈들이 흔히 말하는 이런 걸 방해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국회의원 놈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반드시 재난 기본소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건 뭐 저도 사실은 뭐 방송 안 하고 그래갖고 소득이 반토막? 완전히 반토막 났어요. 그래도 저는 혼자라서 그냥 그나마 어떻게든 뭐 밥만 먹고 사는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뭐 국난이다 국난. 이 국난 상황에서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이게 참 나쁜 놈들이 또 있죠. 엊그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촥.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놈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증권사 놈들, 이런 기관 투자가 놈들이 개미들한테 수삭거리는 거죠. 야, 요때가 기회야. 저가 매수해야 돼. 라고 수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렇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저가 매수를 해서 사두면 금방 올라가겠지.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도 하는데. 근데 그때 기관 투자가 놈들, 증권업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1700에서 1600까지 떨어졌을 때 그 소리를 해야 되니까 개미들이 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관 투자가 놈들 싹 개미들한테 던져버리고 자기는 빠져버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습니까? 1500 이후로 뚝 떨어지잖아요. 나쁜 새끼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증권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기관 투자가 아니라 그 개미들한테 그렇게 수사기는 새끼들, 언론, 경제신문의 그런 나쁜 새끼들 수두룩합니다. 부동산 뭐 전문가라는 놈들도 다 그런 그 양아치 짓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개미들만 다 털리는 거죠. 싹 털립니다. 절대 그런 전문가라는 놈들 말 듣지 마십시오. 아주 양아치들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한번 생각이 나갔고, 제가 이 라임에 대해서 그 대략적으로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라임, 그럼 이제 라임이 어떻게 이제 사기를 쳤느냐? 그 추상적인 총론적인 건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치는 거죠. 이게 참 되게 대단히 양아치들이 엄청나게 나쁜 놈들인데 이런 겁니다. 라임이라고 하는 펀드도 그 안에도 작은 펀드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돈을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나, 일정 정도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으는데 그 돈을 모아서 마치 이게 돈을 모은다고 해서 실제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윤석열 무슨 장모 70 이런 것처럼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든 어째 갖고 가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일종의 투자를 받던 뭐하던 돈을 이렇게 모읍니다. 수십억, 100억. 그걸 가지고 쓱 어떤 상조회라든가 아니면 이 돈을 모아두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접근을 해갖고 그거를 지분을 사갖고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관 투자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일종의 돈이 모였죠. 실탄이 모였지 않습니까? 실탄을 모은 다음에 여러 작전을 하는 애들이랑 일단 머리를 짭니다. 어떻게 짰냐면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과 C라는 기업이 있어요. 세 가지 기업.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한테 전환사채를 사게 합니다. 전환사채는 뭐냐면, 여러분 주식은 아시죠? 주식은 이제 A라는 기업이 주식을 100% 가지면 주인이죠. 51% 가져도 뭐 경영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업이 어떤 이유 때문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주식을 뭐 무한대로 발행할 수 없으니까 전환사채를,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 왜냐면 나한테 돈을 좀 빌려주셔. 근데 쉽게 빌려주겠습니까? 그 회사가 좀 건실해야지. 그렇죠? 근데 대신에 뭐냐면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이 만족됐을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환사채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그 회사의 경영권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경영권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못해도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그래서 이 돈을 모아놓은 애들이 이 전환사채를 삽니다. 그러면 그 돈이 A라는 기업으로 가겠죠. 그럼 A라는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라면은 왜 돈을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했냐면, 기업 경영자금, 기술 투자 자금, 아니면 여러 가지 신규 투자를 해갖고 기업을 키워서 알짜로 하려고 해낸 걸로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A라는 기업, 이때는 이미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의 경영진이라든가 이 관련 애들이 이미 얘들이 한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전환사채를 또 삽니다. 그럼 B라는 기업도 당연히 전환사채를 똑같은 이유 때문에 발행한 거죠. 그럼 A가 B의 전환사채를 사면은 A가 가지고 있던 돈, 자기가 전환사채를 이쪽에 판 돈이 B로 넘어가죠. 그럼 또 B라는 기업도
C라는 기업이 전환세를 또 삽니다. C라는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 원래 있는 돈이 모인 도에 이렇게 파는 겁니다.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이득이 있냐? 그럼 결국 제로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안 팔려요. 기업이 불명확하지. 그러면은 안 팔리고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팔렸다는 것은 전환사채에 투자를 받았다는 거니까 호재잖아요. 호재.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그 기업이 어떤 자금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해갖고 나중에 좀 커질 걸 예상하니까 개미들이 주가 올라갈 걸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쭉 올려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요. 그죠? 그런데 그때 또 B라는 기업도 주가가 올라가죠. C라는 기업도 올라가요. 그럼 개미들은 뭣도 모르고 다 삽니다. 그러면 A, B, C가 사실은 자기네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이 순환으로 또 돌려갖고 이미 돈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갔으니까 사실은 이 A, B, C는 돈이 없는 거죠. 그때 A, B, C 기업과 연계된 어떤 애들이 이 A, B, C가 이미 다른 작전 여기 해낸 애들이 이미 적지 않은 주식을 사뒀겠죠. 그때 바로 팔고 튀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니까 다 거덜이 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기업을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하락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 기업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라임 같은 이런 기업 사냥꾼 그리고 주가 조작을 통해서 폭락시켜서 건실한 기업을 아주 먹어버리거나 먹은 다음에 완전히 파산시켜서 거기 있는 근로자들을 완전히 실업자로 만든 악질들입니다. 악질. 그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 애들이 그런 전문가 사기꾼 브로커 놈들이 이렇게 쭉 팀을 짜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적인 형태의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수사 부서가 필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A라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저 전환사채가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걸 느끼면은 반드시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야 되죠. 넘어간 걸 뭐. 그걸 안 하면은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빨리 되다가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이걸 또 무자본 M&A 혹은 주가 조작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사기가 되는 건데 이건 뭐 한두 푼 사기가 아닙니다.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 단위입니다. 그 이제 대충 수사가 진행될 것 같으면은 요때 이제 요 같이 한 패를 먹는 놈 대부분 변호사 놈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 갖고 정보를 이제 경찰청이나 이런 데 듣고 관련된 애들은 도망가고 바지 이제 애들은 남겨갖고 뒷설거지하고 아주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요 기가 막힌 범죄꾼들, 사기꾼 놈들입니다. 사기 단입니다. 그러니까 또 알만한 애들은 다 아는 거죠. 어떤 놈이 그 전문가가 누구 있건. 그러니까 그런 애가 한번 여도 증권가나 아니면 이런 데 돌아다니면 저거 또 시작했구나 이렇게 하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사기단을 못 잡아도 어설프게 잡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정관예우 사기 수사의 한계점
지금의 이런 것들. 대한민국이 건실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마련되려고 하면 요런 사기꾼 놈들, 요런 사기가 될 수 없게끔 반드시 안전망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기업 사냥꾼들과 사기꾼들이 판을 치게 하면은,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이 약탈자들한테 노출돼 있는 거, 이런 거 참 답답하죠. 아, 프로포폴 사건이 있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프로포폴 의혹이 뉴스타파이에서 보도가 됐고, 실제로 검찰은 아마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가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마약류 관리와 프로포폴 관리와 수사부서가 이혼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죠. 근데 조금 다른 거는,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해서 성형외과 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숨지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간호조무사 A씨가 프로포폴 과다 투여 사망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 오전 9시 40분쯤에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 수술실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마 CCTV로 확인했더니 오후 4시에 퇴근한 다음에 밤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게 들어갖고 나온 게 저기 CCTV에 나와 있나 봐요. 이게 그래서 그게 뭐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간호조무사가 실제로는 이제 이 프로포폴을 하는 애들이 적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른 애들도 놔주다가 얘가 그것도 자기가 또 맞고. 근데 이 맞는 것을 양을 조금 잘못 카운트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모니터링 사람이 없으면은 까딱하면 그냥 갑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까딱하면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아주 작은 양 정도만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범죄 수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간호조무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약을 하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은, 아이 마약하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프로포를 놔주러 다녔거나 놔주었던 일종의 그것에 전문적인 돈을 벌었던 사람이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저 같으면은 한번 의심해 봅니다. 왜? 다시 앞으로 가죠. 이재용 사건, 뭐 이재용이 프로포폴 했다고 하는 그 의혹 부분에서, 하지만 사실은 그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에 관련된 원장이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사라지면은, 실제로는 고위층 누구 아니면 뭐 힘 있는 누구가 프로포폴한 것을 기소할 수 없어요. 아니 프로포폴 놔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뒤로 가시죠. 프로포폴로 과다 투여로 수시에서 죽었어요. 자, 좀 다르게 생각해서, 저 간호조무사가 사실은 좀 이제 알만한 좀 힘 있는 사람의 이런 원정 뭐 프로포폴 이렇게 놔주고 다니고 그래서 그걸 협박하고 돌아다녔다, 아니면 그 주요한 어떤 목격자다 하면은, 이 위험을 느낀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 추정이 과도한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검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부검 자체는 또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 프로포폴로 죽은 건 뻔한데 그러면은 혹시 강제력이 동원돼 있는가? 근데 그것도 웃긴 것은,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전문적으로 이렇게 어떤 전문적으로 죽이는 애들이 그냥 흔적을 남길까요? 그러니까 CCTV 왜 수술실에서 죽어요? 왜 수술실에서 죽겠습니까? 수술실은요 CCTV가 없어요. 서울은.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공공병원에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이 수술실에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있는데도 혹간 있겠지만은 없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하필 수술실에서 죽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프로포폴 하고 싶으면 자기 방이 없다 하더라면 어떤 어차피 성형외과는 문을 닫았으니까, 아니 간호사 휴게실 같은 데에서 하거나 편한 자세로 하지. 그것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번개탄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번개탄을 피워 놓고 근데 인제 유서를 쓰게 만들고 그 안에 인제 이불 같은 거 담요가 두두들 말아 갖고 저항 흔적을 없애고 갖다 놓고 한 다음에 거기 안에서 번개탄 맞아 그 죽게 만들면은 증거가 없어요. 아니 어차피 부검해 봤자 번개탄이니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중독밖에 더 되겠어요. 몸에 상처가 없으면. 자살이죠 뭐. 그죠? 자살로 꾸미는 타살. 요거는 일종의 사고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생각은, 예를 들면은 이게 과다투여로 죽었다고 하면 죽을 생각은 없었지만은 양을 잘못 조절해 갖고 죽었으니까 사고사죠. 근데 사고사를 통해서 죽게 만들 수 있는 편한 아주 쉬운 방법이 프로포폴이죠. 왜냐하면 프로포폴은 늘 이렇게 성형외과에 쓰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저는 이건 분명히 좀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 간호조무사가 자기가 하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니까 한 번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중요한 어떤 증인이었거나 그랬으면 이거는 사실은 수사의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어, 지금 윤석열 장모의 이 위조 사건이라든가 관련된 사건을 할 때 갑자기 이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그 김모 판사의 얘기가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사실 전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는 제일 웃긴 게 이런 거죠. 이게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판사가, 재판장이 지가 이제 사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별 이유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계속 끌어요. 원래대로라면 형사사건의 그 재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물론 사법농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주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3주, 4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구속기간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사건 자체가 늘어지면은 증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예규라든가 이런 걸 따르면은 어떤 특정한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판사가 그걸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고 판사의 어떤 그 직을 박탈하는 것은 징계 아니면 탄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탄핵된 경우가 거의 없죠. 징계받기 전에 사표 내고 나가서 개업을 하죠. 만약의 경우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했다. 그럼 그걸 누가 수사를 할 것이며, 누가 그걸 밝혀낼 것이며,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이런 거는 대법원 스스로 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로비라든가 아니면은 정관 예우 부분이라든가 결국은 판사의 자질 문제, 판사의 임용 문제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법농단 사태 때 익히 경험한 바, 그리고 거기다가 사법농단의 장본인들은 보소로 나오고 무죄로 나오고 뭐 엉망이잖아요. 실제로 양승태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좀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아, 그러니까 억울해 갖고 경찰에 고소하고 검찰에 고소했는데 수사도 안 해줘. 수사를 해도 어설프고 엉망으로 해 갖고 그냥 이게 실제로 무죄가 났는데 저게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안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고, 그럴 경우 우리는 기소독점주의 검찰에, 그러니까 이거 뭐라 어디 가서 뭐라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무한 반복되는 진정서밖에 뒀어요. 겨우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재판에 들어간 것도 판사가 거꾸로 또 이렇게 무한으로 아니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증거도 제대로 안 봐주고,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물론 모든 판사나 모든 검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상의 허점을 없애기 위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참 결국은 또 국회 구성으로 넘어가죠. 국회에 그래도 좀 제대로 정신 박힌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비례정당이든 뭐, 뭐 미래통합당이든 뭐지 이름도 모르겠나 아사리판 완전히 양아치판이 돼갖고 이게 참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게 참 코로나도 문제인데 바람까지 태풍급 강풍이 불어갖고 적지 않은 사람이 다치고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새벽까지 우리가 조심하시고, 아이고 자연재해가 오니까 이제 답답하네요.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옆에 사람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